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경고되고 있는 상황에 비해 경제 지표들은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와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는 양호한 결과치를 발표했는데요. 다만 뉴욕 증시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와 중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는요, 세계 이슈들을 분석을 해보고요, 상대적으로 강한 유망한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들부터 확인해 볼게요.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요,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변모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부터 이 수입액보다도 수출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되면 오펙의 입지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변모된 오일 시장의 판국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소식에서는요,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역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는요, 아직까지 한참 남았다라는 경고를 한 건데요. 역시 그도 지적재산권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아직까지 무역 협상은 무의미하다라는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중국판 나스닥이요, 상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중국판 나스닥 지수에 상장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이 중일 항공 노선을 무더기로 인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고 우리 항공주들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지 함께 미리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인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이요, 출시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기에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네크 솔리드가 내놓은 비트코인 ETF 신청이 철회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철회가 되면서 바네크 솔리드 입장은 어떻게 변모했는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부터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윤진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요, 기존 전망보다 2년이나 앞당겨서 2020년부터는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변모한다고요? 네, 이른바 이제 셰일 혁명에 힘입어서 이제 내년부터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자리매게 됩니다. 근데 일단 미 에너지부 산하, 즉 에너지 정부청 EIA 쪽에 따르면은 지금 현지 보고서에서 2020년부터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할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오늘 2022년부터 에너지 순수출국이 될 거라는 기존 전망에서 2년을 앞당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게, 기존에 셰일 혁명 오바마 때부터 진행됐던 부분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서 현재 시점까지 왔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위 석유 생산국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위 생산국이 수출국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다른 전 세계 국가들의 전부 다 타격을 줄 수 있는 핵심 이슈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요, 벌써 지난해부터 수출량과 수입량의 역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자세하게 분석해 볼게요. 네, 일단 수치상으로 보시자면은 지난해에도 주간 단위로는 지금 미국 석유 수출량의 수입량을 웃돈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역전할 거다, 근래에 역전하기 쉬울 거다, 좀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오는 2027년까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에너지부는 좀 전망을 했고요. 일단 에너지 순수출국이 되는 것은 이제 70년 만에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지미 카터부터 전직 대통령들이 선언한 에너지 독립이라는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언론들의 의미를 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데,
에너지정보청 입장에서는 지난 1953년부터 미국이 출국, 에너지 순수입국이었던 것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들이 수요량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태우는 양이 높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산하는 양보다 오히려 수입하는 양이 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이 산유국인 것조차도 모르는 국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 미국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케이스가 없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미국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그냥 미국이 본인들이 생산해서 전부 다 태우는 국가이고 오히려 거기에 플러스로 수입까지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를 볼 때는 미국 자체가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수요국으로서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좀 이렇게 평가를 내렸었는데 사실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 통계는 뭐 역전했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의 생산량, 미미한 생산량 대비해서 그때는 수요량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발생한 통계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요즘 시대의 지금 수요량을 그대로 가져올 때는 1950년대 아무리 공식적으로 공급량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수요량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의 강한 수요량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치들이 아무리 오일을 파내더라도 역전하기 어려웠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사실 지금 1950년대뿐만 아니라 그 뒤로 1990년대 내내 1900년대 전체를 보더라도 미국은 계속해서 본인들이 그만큼의 석유 매장량이 있다는 것 통계 자체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전 세계 탑5 안에 드는 최고의 산유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매장량 갖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요. 알고 있다 그동안 개발 안 하다가 오바마 행정부 때 들어와서 일단 2008년 금융위기로 적자를 계속 보다 보니 그걸 메꾸고자 이거는 여기서 뽑아내서 진행을 해서 재정을 메꿔야 된다라는 부분 하에 빠르게 좀 개발을 했던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수출국으로 면모를 좀 변화하게 된 때는 언제부터인가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원유를 대규모로 수입하는 국가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어진 원유 수출 금지 정책 때문도 있었는데 일단 본인들이 수요량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했던 거죠. 만약에 정말 공급량 자체가 많아서 어떤 원유에 대한 공급을 공급량을 수요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원유 공급을 그만큼 만들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냥 미국 정부 자체에서 수출에 대한 제한을 뒀습니다. 뭐 수출 금지뿐만이 아니라 한마디로 본인들의 시출 자체를 하지 마라. 괜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출 들어가서 미국에서 나중에 태울 수 있는 한마디로 이제 미래 가치의 원자재를 태우느니 일단 이 부분은 그대로 재워두고 나중에 충분히 가치가 높아졌을 때 그때 산유량을 늘리자 혹은 미국의 특정 위기가 닥쳤을 때 산유량을 늘리자라는 쪽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후자에 가깝죠. 산유량 자체는 지금 미국이 어떤 특정 위기에 처했을 때 한마디로 2008년 위기 같은 경제 위기가 처했을 때는 이런 부분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2008년 경제 위기가 아니면은 언제 이걸 파낼 것이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굳이 냅두기 위해서 아마도 뭐 미래를 냅두기 위해서 현재 국민들한테 금융권의 손실을 전부 다 짊어지게 하는 그런 정책을 했다가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침체가 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만큼 또 국민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금융권의 손실을 본 만큼 원유를 뽑아내서 당연히 메꿔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상식적인 부분이었죠.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5년 말에 이를 해제를 했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지금 셰일 오일, 셰일가스 혁명이 더해지면서 미국 내 에너지 생산량이 급증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등지에서 수입 파쇄 공법으로 인해서 셰일층에 주장된 원유를 계속해서 뽑아내고 있고요. 이는 2010년대 초반부터 급격하게 좀 증가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프래킹 공법 자체는 이 시점 한마디로 이제 2015년도를 해제했다고 했는데 사실 2010년도부터 공격적으로 스타트가 됐고요. 이 자체가 그 전엔 아예 없었던 공법이냐?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던 공법인데 시출을 안 하고 있다가 오바마 정부 때 풀어줬기 때문에 이 공법이 동시에 정렬이 돼서 빠르게 시추가 일어날 수 있었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한때 이제 셰일층 처음에 파내러 갈 때는 뭐 다이아몬드 컷을 통해서 뭐 파낸다 이런 등등의 문법 관련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 충분히 뽑아내려면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다 중동 지역의 수출을 맡고 있었죠. 그랬던 만큼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에 수출을 하는 건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거 자체가 오히려 지금 정부 측의 승인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트럼프 정부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이게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셰일 혁명의 변화로 인해서 시장에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유 시장을 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일단 미국 번수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공급 방정식도 좀 뒤바뀐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나 공급 측면에서 국제 유가 하락을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하나의 요인으로 거론되기보다는 핵심적 요인이 맞겠죠. 제2산유국이 산유량을 계속해서 증산 들어가는 부분이고, 제2산유국의 수출까지도 노리고 있는 부분이라면 분명히 세계 최대 이슈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지금 이런 부분들과 플러스로 지금 오펙 쪽에서 혹은 이제 러시아 쪽에서 다른 산유국들이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감산 조치를 진행했었는데, 사실 제가 오후 소경 방송에서도 많이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미국 증산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아무리 감산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실상 역전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 이런 미국 측에서 지속적으로 증산에 들어갈 경우에는 아무리 오펙과 러시아에서 본인들의 감산 조치를 들어가더라도 사실 뭐 본인들의 산유량 전체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전체를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산유량을 이렇게 제1산유국으로서 공격적으로 증가를 시켜버린다? 네. 당연히 다른 국가들의 감산 조치까지도 전부 다 직제를 하고 남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생산량을 늘린다라는 거는 산업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본인들의 매출 확대를 위해서 취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본인들의 어떤 생산량을 감소를 시킨다라는 거는 본인들의 매출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통화 전체에 좀 가치를 올려버린다. 오일의 가치를 올리겠다. 굉장히 좀 폐쇄적인 정책이면서 사실상 가능성이 낮은 정책이죠. 왜냐하면 이 빈 공간을 다른 어느 국가가 치고 들어올 경우에는 감산의 역할에 의미가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오펙과 러시아까지는 협의가 돼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오펙과 러시아의 회담에 전혀 끼지를 않고 있죠. 왜냐, 본인들이 이제 수출을 그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너희들한테 그게 의미는 없다라는 말을 공격적으로 대외적으로는 해왔습니다. 근데 의미가 없지 않죠, 이제는. 공격적으로 다른 국가들에까지 수출을 진행하게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단 수요국으로서 다른 국가들 것을 수입하느냐, 수입하지 못하느냐, 이 건에 따라서 사실상 세계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지대하게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오펙이나 러시아나 다른 국가들이 이 말을 안 했던 거는 본인들의 수출량을 수입해주는 국가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오펙 국가들이 파 올리면은 미국은 본인들 수요량을 전부 다 충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출한 양을 전부 다 태우고 오펙 국가의 물량들까지 끌고 와서 수입을 해서 해줬기 때문에 그동안에 오펙 국가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일단 본인들의 생산량을 수요를 해주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본인들 국가까지 와서 수출까지 진행을 해주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일단 돈을 만들어주고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당연히 뭐 볼멘트를 할 수가 없겠죠. 거의 갑과 을의 상태였던 만큼 돈을 내는 쪽이 언제나 갑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을 압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수출국으로 돌아서서 더 이상 다른 국가들 오펙이나 러시아 쪽에 석유를 수입하지도 않고 태우지도 않고 온전히 영향의 가격적인 마이너스만 끼치게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당연히 오펙이랑 러시아 입장에서는 협상 테이블로 들어와라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기존에 비오펙 협상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오펙 이 국가들의 감산 조치 협약이 항상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들은 이제 수출국으로 전환이 됐으니 오펙 비오펙 회담에 같이 들어와서 회담에 참여를 해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펙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까지도 전부 다 감산 조치에 동시에 협약을 맺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중요한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미국이 수출량을 늘리고 그 비오펙 회담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리게 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늘리게 되는 과정 속에서 유가가 하락하는 부분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 저희가 지금 저가를 예측을 하려면은 지금 시점에서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미국이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려서 나중에 비오펙 회담에 들어가기 전까지 만드는 저가. 그 시점까지의 저가가 앞으로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이 비오펙 회담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저가 부분이 유가에 있어서 밸런스 저가가 된다라는 거. 한마디로 이 기관에서 감산 조치를 진행을 하더라도 이 미니멈 가격 이하로는 빠지기 어렵다라는
마지노선이 정해진다는 거. 단지 그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 뿐이지 추가적으로 어떤 상승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오펙이랑 러시아에서 감소조치 진행하더라도 상승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점이 됐다. 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펙의 영향력이 조금 줄어들 것이고 유가의 하락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윌버로스 상무장관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요, 찬물을 끼얹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일단 윌버로스 상무장관은 과거에 미중 3차 회담을 깨뜨렸던 장본인이죠. 2차 회담까지 전부 다 이제 문호신 장관이랑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서 사실상 타협점들을 많이 끌어냈던 게 2차 회담이었고, 그 2차 회담 시점에서 이제 중국으로 파견을 넘어갔던 게 윌버로스 상무장관이었고요. 가자마자 다 깨버리고서는 그냥 오히려 미중 관계를 최대한 냉랭하게 만들어 놓고 돌아왔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윌버로스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신임도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동시에 그냥 단순히 신임도만 떨어진 게 아니라 윌버로스 같은 경우는 미중 관계를 깨뜨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냐, 좀 이런 부분이 많이 제시가 됐던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윌버로스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로스차일드 뱅크 출신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뱅크가 있을 때의 출신이죠. 로스차일드 뱅크는 미국에서 한번 망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출신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뭔가 대외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부자들 간의 커넥션에서 어떤 미국과 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저런 액션을 취한 게 아니냐. 좀 이러한 관점까지도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다시 한번 이런 어떤 발언 하나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중국에 대해서 깨뜨리고자 하는 모멘텀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 24일 미중 협상과 관련해서 타결까지 몇 마일은 좀 떨어져 있다라고 좀 언급한 상태고요. 물론 최근에 지금 미중 상태를 보시면은 잠깐 며칠 동안에 좀 뜨뜨미지근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래도 지금 12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걸 보시면은 상당히 진척은 많이 돼 왔습니다. 공격적으로 대두나 농산물에 대해서도 수입 조치를 진행했고, 그리고 CNG, LNG에 대한 부분들,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까지도 공격적으로 진행을 들어갔고요.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볼 때는 그렇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터뷰 쪽에서 보시면 우리는 중국과 합의를 원하지만 그 합의는 미중 양측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된다. 좀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고 좀 복잡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됐다. 이제 좀 중립적인 얘기를 많이 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핵심 이슈였던 대두, 그다음에 액화천연가스 LNG 물질 물량을 다루는 데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는데, 계속해서 보시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냥 언급 정도만 한 상태에 있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이슈만 내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지금 윌버로스 상무장관의 모멘텀을 보시면은 중국의 이제 구조개혁, 정상적 통상관계를 위한 처벌 규정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까지 언급했죠. 한마디로 지금 현재 중국이 개방하는 부분, 그다음에 중국과 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후전적으로 흘러가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 뒤에서 처벌 규정만 마련하고 있고, 지금 좋게 흘러가는 부분들은 다 좋게 보지 않는다. 아마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다 보인다. 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잘라버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모멘텀을 보시면은 그냥 철저하게 그냥 본인 의견 상에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뒤에적인 백그라운드에서도 그냥 아예 분쟁 조치를 규정해서 좀 처벌 조치로 넘어가려는 쉬운 과정들을 마련해서 사실 중국이 타협 테이블에 오르기 어렵게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윌버로스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분쟁의 해결 방향을 어느 쪽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윌버로스 장관은 미중 간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중국 2025 같이 중국의 기술 지배 전략이라면서 이런 우리 기업들이 강제적인 기술 이전 압박 없이 중국에서 공정하게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좀 이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급 자체는 미국산 수입을 확대하는 중국의 유화적 제스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산 대두 수입을 좀 크게 늘렸고, 미국산 밀도 추가로 사들이는 방향을 검토를 중국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중 양국 같은 경우는 12월 1일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90일 시한부 협상, 한마디로 이제 관찰 조치를 일시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추가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좀 그러한 협상을 벌였었는데, 물론 기존 관점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90일 협상 동안에 추가적으로 어떤 관세 조치가 있을 것이냐, 아직까지는 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직 미국이 셧다운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회담에 대한 결과가 있어서도 발표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요. 네. 이번에 지금 중국 류호 총리가 30에서 31일 워싱턴으로 넘어와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진행하죠. 네. 그래서 이때 시한 마감 같은 경우는 3월 1일까지 시한 마감이기 때문에 좀 빨리 와서 협상을 벌이는 그런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아예 저 외국인 투자법, 한마디로 개방이라고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법을 그대로 갖고 와서 협상 테이블을 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 차원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크고요. 그다음에 위보루스 경우 같은 경우는 시한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적으로는 예단하기 좀 이르다, 좀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다가올수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협상 참가자들이 현지 상황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그동안에 굉장히 좀 호전적으로 평가했던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시 한번 놓고선 테이블에서 이게 될까,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중국이 제대로 협상 테이블에 오르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공격을 한번 들어갈 것이다라는 입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한이 다가올수록 갈등이 조금 격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저 윤진 스타님은요, 코인 코너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코드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형철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 먼저 시황부터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실려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은 뭐 중국 증시는 사실 뭐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창업하는 한 1.2%, 상해는 지금 0.41% 그리고 선전은 0.66% 이제 상승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오늘 이슈에서도 다루겠지만 서창판 출범 요 이슈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웨이가 세계 최초로 5G 기지국 전용칩 발표하면서 IT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움직임이 좀 괜찮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시장 삼성전자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일단은 IT 쪽 말고는 사실 지금 시장을 버텨줄 만한 그런 요인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더 수급이 그쪽으로 좀 몰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정치에서 경기빈 감소나 이런 종목들이 딱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IT 관련된 섹터만 지속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지수도 약간의 선방을 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인데요. 중국의 당정이 자본시장 개혁에 역점을 두고 현재 기술 창업주의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 마련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어제 신호통신은 보도로 나온 건데요. 개혁개방전면심화위원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이제 주재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고, 거기서 이제 과학 창업한 운영 방안을 이제 통과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상해증권거래소에 이제 설립된 과학 창업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설립될이죠. 설립될, 과학 창업판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나스닥이랑 같은 기술 창업주 주식 전문 시장이 될 것으로 일단은 좀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이 선전 거래소와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선전거래소 같은 경우에 이미 중소기술주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창업하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로 설립된 이제 과학 창업판 같은 경우에는 상장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빠르게 자본을 좀 끌어모아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나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사업성을 인정받은 이제 초기 창업 기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책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작년 11월 달에 이슈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서 기조연설에서 이제 미국 나스닥과 같은 기술 창업주 전문적인 시장을 좀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고,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이슈로 좀 다뤄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 쪽에 시범 적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처음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상반기 중으로 이제 그 설립이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는데, 이 중요한 건 이제 허가제냐 등록제냐 이거죠. 그러니까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룰이나 요건들 이런 부분들이 부합이 돼야 니네 오케이 실질적으로 뭐 거래수의 성장을 해서 거래가 돼도 무관하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그 기준치 또는 잣대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걸러낼 수 있는 부분들, 뭐 우리나라 시장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그 한국거래소에서 이런 기업들은 좀 상장해도 좋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어쨌든 자금 조달 목적으로 상장을 지속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뭐 우량한 기업들이 상장을 해야 투자자 보호나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마련들이 뒤따를 수 있고 좀 건전한 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일정 요건이 있죠. 뭐 자본금은 얼마, 그리고 이제 그 뭐 3년 내 영업이익은 얼마, 뭐 이러한 부분들이 부채 비율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면 우리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자유롭게, 물론 이제 아예 그 허들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 허들을 충분히 좀 많이 낮췄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등록제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 많은 기업들이 상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요, 중국과 일본의 지방 도시를 잇는 신규 항공 노선을 46개나 무더기로 인가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일단은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지방 도시에 있는 그 신규 항공 46개 무더기 인하를 한 것으로 이제 좀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에서 일고 있는 일본 관광 붐에 따른 이제 항공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중국 항공당국 같은 경우 이달에 이제 국제노선 한 80개를 새로 인가했는데, 이 중에 46개니까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이 일본을 연결하는 노선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중일 노선이 화물편을 제외하고도 주당 227편이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늘렸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일본이랑 중국 노선 운영하는 항공편은 주 1,000여 편이 다닌다니까 일주일에 한 1,000번을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이제 뜬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새로 인가된 노선이 모두 시작을 하면은 한꺼번에 한 25%, 그러니까 1,250여 이상 편수가 이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상당히 많이 늘렸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뭐 중국 정부가 일본 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허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 정부가 좀 나서서 이 일본 연결 항공 노선을 대폭적으로 늘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일본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그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에 3,200만 명 정도, 3,12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6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이 중에 중국인이 800만 명 이상이니까, 그러면 8324, 8432, 한 4분의 1이 이제 중국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중국 쪽 관광객을,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내수를 더 늘리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가려고 하는 부분들을 막을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교류를 하면서 더 이제 많은 그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늘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적인 거는 한국인도 사실 중국인은 13억, 14억
뭐 16억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800만 명인데 한국인은 한 750만 명 정도니까 중국인 다음으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일본 여행 참 많이 간다라는 부분들을 뭐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오늘장 지수는요, 일단 상승 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보합으로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항공주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서 주가의 흐름에도 좀 호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속적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중국 국제 여행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인의 국제 여행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좀 혜택 또는 이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업종은 사실 뭐 여행사 또는 이제 뭐 항공사 이러한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 이제 중국 국제 여행 증가에 따른 이러한 수혜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게 중국 국제 여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최대 항공 관련 프리미엄을 분명히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 자체는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들이 있어서 변동성이 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오늘 이슈에서도 뭐 다뤘듯이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뭐 그 해외 여행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과거에 뭐 하나투어나 모노투어 이런 부분들이 그 해외여행객이 이제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주가의 탄력도가 상당히 좀 높았었던 점들을 기억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중국 국제 여행 충분히 좀 뭐 저가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대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최근에 이제 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56.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0.000 위안 그리고 목표가는 60.000 위안 그리고 손절가는 53.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를 할 때다라는 관점에서 중국 국제 항공 여행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시세와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대부분 암호화폐는요.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 내외의 등락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현재 3,600달러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7% 가까이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오름세를 나타내니까요. 다른 알트코인들도 함께 강세를 띄워주는 부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상위 종목 중에서는요. 7위에 있는 라이트코인 그리고 9위에 있는 트론이 각각 3% 그리고 1%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현재 하락하고 있는 코인들도 있는데요. 4위에 있는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테더와 스텔라는 약간의 약보합세를 띠고 있습니다. 네, 시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윤진 스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10에요.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탑재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좀 다음 달 공개되는 삼성전자 후속작 갤럭시 10 사진이 유출되면서 좀 암호화폐 조장 결제가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탑재될 것이다. 좀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휴대폰 전문 업체 폰 아레나 측에서는 한 트위터 사용자가 등록한 사진을 이용해서 좀 갤럭시 S10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 거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전했고요. 공개된 사진은 블록체인 키스토, 그다음에 암호화폐 지갑으로 추정되는 어플리케이션 작동 모습, 그리고 이를 지원하고 있는 암호화폐 이더리움 등이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블록체인 키스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에서 특허 신청한 상표명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 갤럭시 S10이 블록체인 기술에 적용될 것이라는 주장에도 좀 힘을 싣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에서도 특허 신청을 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도입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이지 안 할 리는 없었다. 좀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유럽 특허청의 블록체인 키스토어, 그다음에 블록체인 kit박스, 그리고 블록체인 코어를 포함한 3가지 상표를 출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원된 상표권은 이제 스마트폰 적용 모바일 장치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제 스마트폰에서 도입해서 이제 컴퓨터에서 기존에 쓰던 프로그램들, 이제 월렛 같은 부분들을 그대로 끌고 와서 스마트폰으로 넣어놓겠다. 좀 이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플랫폼들 자체가 그대로 넘어와서 삼성으로 들어온다라는 거는 사실 결제 플랫폼상으로 보면 좀 굉장히 좀 큰 이슈입니다. 이게 그냥 흘러가듯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흘러가듯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실제로 도입이 되고 나면은 상당히 좀 큰 이슈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기존의 암호화폐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본인들의 컴퓨터 안에 월렛이 있더라도 이걸 휴대용으로 다니면서 월렛을 꺼내가지고 쓸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마추어 코더분들이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넣는 방법을 뭐 부분적으로 연구하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결제 시스템이랑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건 크게 의미는 없었죠. 이거는 뭐 결국에는 다시 환차익으로 거래를 해가지고 현금으로 빼서 현금으로 다시 결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제 특정 카드사에서 본인들이 이 계좌 월렛들과 연동을 해놔서 이거를 포인트로 전환을 시키고 포인트로 결제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은 한데 문제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제휴를 맺어놓은 곳이 거의 없죠. 그리고 있더라도 굉장히 좀 극소수였고, 그리고 이 월렛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도 굉장히 좀 월렛 따로의 ATM이 있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운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뭐 현재 어떤 4차 산업에 맞는 그런 결제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도 전환될 수가 없었죠. 이걸 전환해 주려면은 사실 암호화폐 플랫폼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특정 대형 IT 플랫폼들 혹은 이제 전자 회사들이 이 부분들을 제대로 인식하고선 도입을 해줬어야 됩니다. 근데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일단 삼성에서 먼저 이 부분을 시행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혁신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화웨이라든가 혹은 구글의 혹은 넥서스 같은 그런 플랫폼들이 먼저 좀 시행을 해주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감도 있긴 했는데 그런 플랫폼들보다 더 치고 먼저 나가서 삼성이 먼저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공격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의 암호화폐들에 대한 통화 사용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굉장히 큰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실제로 결제 플랫폼을 사용이 된다. 사실 저는 기존에 뭐 업비트라든가 뭐 빗썸 출자자분들이 이쪽으로 지금 삼성 플랫폼 쪽으로 월렛을 이체해서 삼성에서 바로 다이렉트 결제로 쓰게 될 확률, 기존의 암호화폐들에 대한 소각용으로 쓰일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암호화폐를 어떻게 새롭게 구입을 해서 쓸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암호화폐들에 대한 소각용이지 추가로 암호화폐를 이것 때문에 또 구매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원화로 쓰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원화로 쓰는 게 그냥 훨씬 편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까지 늘지는 않겠지만 다만 기존의 암호화폐들에 대해서 쓸 수는 있다, 이게 못 쓰진 않는다라는 관점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통화 가치로서 증가 부분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큰 변화는 없어도 약간의 미미한 변화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출시를 하게 된다면 시장에 좀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일단 S10 블록체인 암호화폐 지원하게 되면 이제 국내 최초의 스마트폰 블록체인 스마트폰이 되죠. 지난달 이제 스위스 블록체인 플랫폼 이제 시린맵스가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폰 P2를 선보였는데 이후 대만의 HTC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 스마트폰 엑소더스 1을 출시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블록체인 스마트폰이라고 했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진화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폰들이 사실상 어떤 얼리어답터들만의 전유품으로 만들어졌지 세계 공용으로서 쓰이고 있는 핵심적인 화웨이라든가 혹은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핵심 스마트폰들, 아이폰 이런 폰들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이제 얼리어답터들을 위한 폰들이었죠. 그리고 이 효용성 자체, 공유성 자체도 굉장히 좀 질이 떨어졌고요. 근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페이 플랫폼, 뭐 HTC는 이런 페이 플랫폼이 독자적으로 있긴 있겠지만 세상에 좀 글로벌적인 공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삼성페이 같은 경우 뭐 최소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핵심 국가들에도 상당히 보급률이 높게 설치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핸드폰 가지고만 있어도 뭐 현대카드든 뭐 다른 카드 결제가 아니라 삼성폰만 가지고 있어도 결제 수단으로서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냥 삼성 스마트폰 자체에서 원래 형태로 따로 그냥 묶어만 주고선 바로 출금 처리 및 결제 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좀 결제 플랫폼들을 제대로 갖고 있는 회사들, 화웨이, 삼성, 그 다음에 애플, 세 가지 플랫폼 중에서 삼성 같은 경우에 진행한 만큼 삼성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크게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스테이블 코인들, 아마도 고정화폐 환율 코인들이 앞으로 트렌드에 있어서 결제 플랫폼으로 쓰이기에는 그 화폐들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삼성 같은 경우는 아까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들을 본격적으로 어떤 결제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안들을 제시를 했지만 실제로 이걸 이용하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을 갖고선 결제를 하는 분들보다는 이더리움을 그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리 전환을 해서 혹은 딱 결제 시점에서 미리 딱 전환을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제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게 훨씬 더 환율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만약에 뭐 10,000원짜리 구매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다면은 이더리움을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미리 테더로 환전해 가시는 게 당장 현장에 가서 10,000원짜리 구매할 때 제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환율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까 11,000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갖고 갔더라도 당장 현장 결제에 들어가는 시점에는 9,900원, 9,800원 한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두 번만 유저들이 겪게 되면은 이거 불편하다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될 거고요. 오히려 기존 변동 통화들을 빼서 테더나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리 전환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가능성만 하더라도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이 된다라면은 기존의 유동성 화폐들은 가치가 급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오히려 시장에 안 좋은 영향까지도 끼칠 수 있다라는 거, 기존의 유동통화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까지도 끼칠 수 있다는 거는 좀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 가치는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통화 가치 등은 진짜 시가총액이 빠르게 좀 증가를 해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테이블 코인한테는 반대로 일제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는 좀 별개로 이더리움 DF 같은 플랫폼들이 활성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플랫폼으로 보자면 암호화폐를 실제 결제로 끌어내려면 일단 휴대성이 강한 스마트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앱스토어 같은 플랫폼들 혹은 이제 구글 플레이 같은 플랫폼들을 보시면은 스마트폰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결제로서 전환이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이더리움 DF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 실제로 법정 통화를 가진 분들보다 이더리움이나 이런 암호화폐를 가지신 분들은 극소수니까요. 정말 얼리어답터들에 한해서 존재하는 화폐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결제를 하더라도 당연히 시장 자체가 원화마켓이나 법정 통화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런 시장 입장에서는 일단 DF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좀 호황을 누릴 수는 있겠다. 본인들이 태우려던 이더리움 양을 그만큼 또 태울 수는 있겠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오히려 안 좋습니다. 왜냐? 물론 이더리움 DF들이 초반에는 관심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딱 이제 플랫폼이 오픈하고 나면은 이더리움 기준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이더리움 DF 같은 어떤 게임이나 도박성 플랫폼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 특히 도박 산업은 좀 클 거라고 봅니다. 도박 산업 같은 경우 이더리움을 그대로 태울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해외 플랫폼이든 국내 플랫폼이든 뭐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계좌 추적도 안 되는 만큼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들로 도박장들은 좀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요. 뭐 국내에서도 투토 시장 같은 것도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이쪽으로. 근데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 그냥 정말 이제 합법적인 플랫폼 안으로 넘어와서 보자면은 사실 합법적인 플랫폼들은 초반에는 이더리움 DF 때문에 이더리움을 태우는 현상은 많이 발생하겠지만 이것 외에 딱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태워지고 나서 개인들의 계좌에서 이더리움이 많이 빠져나가고 나서 시점으로 보자면은 사실상 이 플랫폼들이
그냥 결제 시스템을 그대로 끌고 와서 애플이나 혹은 이제 앱스토어 측에서 본격적으로 결제 시스템으로 바로 이더리움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결제를 할 수가 있다. 이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플랫폼들이거든요. 네. 이 돈들을 그냥 디앱으로 넘기는 것보다는 그냥 플랫폼 창으로 구글 플레이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가 만들어 놓은 게 결제율도 훨씬 높고 결제 금액도 훨씬 커집니다. 네. 삼성전자는 당연히 매출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키워주는 회사가 아니죠. 네. 그 정도로 당연히 결제 플랫폼을 예정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두 번째 코인 이슈도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옵션골에서 그러니까 CBOE에서요, 현재 비트코인 ETF 신청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세요. 일단, CBOE가 이제 기존에 바넥, 솔리드엑스 쪽이랑 연합을 해서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 신청을 진행했었는데, 좀 일본을 철회하게 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일 증권거래위원회 FCC 측에서는 공식문건 통해서 22일 CBOE가 바네크 솔리드엑스와 신청한 ETF 발행을 위한 제한 신청을 철회했다. 좀 이렇게 밝혔고요. 해당 제안은 지난해 6월 투자회사인 바네크와 그리고 금융서비스 제공업체 솔리드엑스가 공동으로 설계해서 신청한 비트코인 ETF로 일단 6월 27일 최종 결정 시한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CBOE 측에서 이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 밝혔을까요? SEC 같은 경우는 지금 문건에서 신청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았고요. 다만 일부 외신들은 미국 정부 셧다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지금 코인 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CBOE 대변인을 통해서 최종 결정 시한을 앞두고서 미국 정부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 요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CBOE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다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이다. 좀 이렇게 밝혔는데 코인데스크 측에서는 일부 증권 관련 변호사들은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SEC가 이를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했다. 좀 이렇게 그냥 보도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부 경영진들의 현재 입장은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또 추가적으로 이번 사건이 우리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바네크 CEO 같은 경우에는 얀 바네크 CEO입니다. 바네크 자체는 이분 이름 따서 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일 CBOE 철회가 밝혀진 이후에 진행된 이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철회는 좀 일시적인 부분이 있고 SEC와 비트코인 자산 보관과 시장 조작, 가격 등에 관련해 논의를 좀 진행하고 있다 좀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런 역할들이 암호화폐 기관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일단 기관 거래량을 투입할 수 있는 ETF들의 출시 자체가 줄어들면은 시장 거래량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자세히 풀어서 얘기를 드리면 이번 시장 오픈 이후에 본격적으로 SEC와 지금 CBOE, 그다음에 바넥 같은 경우는 원래 ETF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기존에 바넥 골드마켓 마이너스, 골드 마이너스 같은 플랫폼들을 굉장히 좀 큰 플랫폼들을 이용해왔던 ETF의 대형 회사 중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넥과 CBOE가 거의 양대 산업 분야였기 때문에 이걸 선물기창을 기준으로 해서 ETF 출시를 좀 진행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ETF 출시를 진행을 해서 노리던 부분이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를 끌어들이겠다 이 목적이었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철회를 한다라는 걸 좀 제대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철회를 한다라는 거는 본인들의 순서를 밀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아마도 이제 ETF 상으로 보자면은 심사의 순서가 있겠죠. 1번부터 2번 쭈루루루 이제 ETF를 신청한 분들의 심사 순서가 있는데 이분들의 순서대로 하나하나 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 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 순서상으로 먼저 있는 분들이 사실상 시장 범위를 독점하기가 좋죠. 먼저 ETF를 출시했다. 당연히 시장에서 1등 메리트를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좋은 부분인데 이걸 굳이 본인들의 순서가 나중에 미뤄질 것까지 감안하면서 사업 분야를 미룬다? 이건 딱 한 가지로 요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ETF 출시 자체가 가능성이 없다라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우린 그냥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심사를 위해서 노력을 공헌해가지고 이걸 다리를 뚫느니 나중에 되는 사업 분야인 걸 어떤 다른 업체가 먼저 뚫어주고 나면은 그냥 뒤늦게 발만 얹히는 그 정도만 해도 문제는 없다. 그리고 그 정도로 기대가 되는 사업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등으로 뚫는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올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철회를 진행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한마디로 미 공수가 들어가는 것만큼 리턴이 안 돌아올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너무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침 이제 SEC
거는 자체가 좀 셧다운 때문에 중지가 됐다 보니까 SEC 이 심사까지도 미뤄졌다. 우리는 계속해서 인력을 동원을 해서 이거를 굴리고 있었는데 ATF 심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청원서를 넣고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어렵게 됐다. 시점만 늘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사업성이 더 없어진다라는 평가에서 이제 마지노선이 온 거죠. 빼는 게 낫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그만큼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만큼 그냥 뺐다. 좀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ETF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외정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